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톡톡 퀴즈, 톡톡 증산도 최재학입니다. 매번 질문을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를 듣고 같이 잘 풀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는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에 따라 지금 세계는 IT 산업, 문화 산업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 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 열풍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다이나믹 코리아 2. 한류 톡톡 증산도를 재미있게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주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서는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하민석 수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기님께서는 후천 가을철을 맞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세운공사는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설계하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초반 상씨름인 6.25 한국 전쟁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재학 수호사님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전통 씨름에서 이 상투를 튼 상투쟁이 씨름을 이제 상씨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씨름은 윗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씨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 마지막 힘겨루기를 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선 위기에 바둑판의 주인 간에 벌이는 최후의 결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결은 이 상씨름은 1950년 이 한국 전쟁으로 시작하여 휴전 후에도 이렇게 미소 냉전 이 구도 하에서 체제 대결을 계속 이어오다가 소련 해체 이후 냉전 시대가 끝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상기님께서는 국제 정치 질서가 5신선이 바둑을 두는 5선 위기의 형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초반 상씨름인 한국 전쟁 이후에 바둑판의 주인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5선 이기는 육자 대결 구도로 고착화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씨름 초반 전쟁의 발발은 냉전, 양극 체제의 수산이었는데 마지막 상씨름판의 5선 위기 도수라는 것은 육자 대결 구도로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반 상씨름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9년 10월 1일에 중국 대륙에서는 제국의 역사를 종결지었던 중화민국이 이제 쫓겨나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본격화된 국공내전이 마오쩌둥이 거느린 인민해방군의 승리로 막을 내린 거죠. 하여 그래서 마오쩌둥은 김일성과 가진 베이징 회담이 있어요. 1950년 5월에 북한의 남침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미군이 개입하면은 병력을 이렇게 파견하겠다고 약조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국공내전이 마무리되면서 실제로 1949년에 이미 김일성 요청에 따라서 활로군 중에 그 조선인 부대를 북한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1949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제164, 166사단 2개 사단 무려 2만여 명이 입북을 이미 한 상태였고 1950년 4월 달에는 1개 사단 약 1만 4천여 병력이 입북을 해놨고요. 또 팔로군이라는 게 중국군 중에
가장 주력 부대입니다. 가장 초강력 부대원들인데 당시 국공내전을 한참 해가지고 현장 그 경험이 전투력이 아주 최강이었던 부대예요. 그리고 1949년 초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여했던 소련군 출신의 5천 명의 조선인도 입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주랑 소련에서 활동하던 부대가 입북했으니까 그 당시 6.25 전에 북한의 전력은 엄청났던 거예요. 비약적으로 증강을 시킨 상태에서 스탈린한테 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해요, 김일성이. 그래서 1950년 1월 말에 이미 소련으로부터 남침 허락도 받아놓고 그다음에 스탈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군이 이제 개입하면 이제 중국도 개입을 하게끔 지시를 해놓고요. 그런 중공군이 이렇게 인해 전술을 필 때 소련은 뭐 한다? 항공기를 동원해서 중공군을 엄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셋이서 이미 판을 다 짜놓고 있었던 겁니다. 1950년 그래서 6월 25일 날 북한에 의해서 초반 상실음이 발발하고 미국은 이제 유엔군을 편성해가지고 한국전에 참전을 하니까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이제 한반도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랑 군수 지원을 약속한 소련도 전차, 항공기 등을 지원하고 소련군 조종사도 직접 참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 스탈린이 1949년 3월 17일에 김일성하고 군사 비밀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6개 보병 사단, 3개 기계화 사단, 비행기 150대를 원조를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짜여진 게 초반 상실음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동북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에 강력하고 또 충직한 이 동맹국이 이제 절실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51년 이제 9월 8일 이 한국 전쟁 진행 중인 시기에 미국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이제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강화 조약 체결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이제 공동 주최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는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고 또 패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요식 절차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군정 아래에 있었던 일본은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이제 특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장화가 그다음에 경제 부흥에 이제 성공을 하고 미국과 더불어 이제 정치적, 경제적 이제 공조 체제를 굳히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 경제를 일으킨 그 요시다 시게루라는 전 총리는 이 한국 전쟁을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상실음판에서 남한과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소련과 중국이 서로 한편이 되어 육자 대결 구도를 형성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천지를 하는 일본, 미국, 중국을 각각 깔땀살이 머슴, 중머슴, 이제 상머슴의 비유를 이제 하셨는데 깔땀살이라는 거는 집안에 이제 잡일을 거두는 나이 어린 머슴이에요. 그리고 깔땀살이 머슴인 일본은 제1변과 제2변의 세운에서 서양의 그 제국주의 세력을 막아내는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중머슴인 미국은 이제 총각판의 마무리와 상실음판의 이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변 세운 역사에서 지구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해서 남한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했죠.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은 깔땀살이 머슴이요, 미국은 중머슴이요, 중국은 상머슴이니라. 깔땀살이가 들어가면 중머슴이 나와서 일을 하고 중머슴이 들어가면 상머슴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라사 군사가 내 군산이라. 그래서 상제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제 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일꾼들이에요. 아주 충직한 일꾼들인데 러시아도 아라사인 러시아도 상제님 세운공사에서 아주 큰 소임을 맡고 있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확산시켜가지고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데 이제 도움을 주었고 상실판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죠. 미국 이 중모슴하고 이 아라사 군사가 짝을 이뤄서.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일하는 상모습인 중국도 북한을 도와서 상실음판을 여는 일을 했고요. 가을 개벽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동북아 시대를 열면서 세계 패권을 이제 동북아로 옮겨오는 역할을 상머슴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머슴 미국이 들어가면
상머슴 중국이 들어오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지금 이제 실현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장차 마지막 상시름판에서 상머슴이 상제님의 심부름꾼으로 이제 크게 역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일본과 미국, 중국이 일꾼이 되어서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일을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천지공사의 목적이 이제 인사로 이제 실현되는 과정에서 조선은 이제 35년 동안 나라 잃은 채 아주 가혹한 식민지를 경험했고 또 520만에 이르는 사상자와 1000만에 이르는 이상 가족을 양산한 동족 상잔의 6.25 남북전쟁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또 이후에 4.19 혁명, 5.16 군사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여러 이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아주 처절한 그 현대사의 수많은 희생과 아픔 속에서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시련을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제 서구의 선진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현대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세계로 나아가는데 20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불과 3, 40년 만에 고동장을 이룬 거죠. 남들이 한 200년 만에 큰 키가 3, 40년 만에 갑자기 요랬던 애가 갑자기 확 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하면 피터 드러커인데 그 피터 드러커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제외하면 20세기 역사를 논할 게 없다. 20세기 역사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제일 노른자 빅 이벤트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최빈국의 경제 수준에 머물렀던 대한민국이 상제님이 집행하신 천지공사 덕분에 그 천지공사의 도수에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작년에 뭐 키르기스탄 가고 올해 라오스 갔다 오면 그 나라가 그렇게 바라는 게 우리나라예요. 자기들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요. 네. 태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서양이 잘 살지만 나중에는 동양이 잘 살게 되느니라 하시고 조선과 미국은 운세가 서로 바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상시름이 3년 이 초판 싸움이 끝난 뒤에 남북은 각자의 이념에 따라 부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경쟁 체제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북한이 경제력, 군사력에서 이제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대를 거치면서 대세는 이제 남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5, 60년대 전쟁 이후에 이제 원조 경제,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조를 많이 받아서 이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 1960년 후반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도 아래 급속한 이제 경제 성장을 보이는데 점차 이제 신흥 공업국으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이 천연 자원, 그다음에 생산 기술, 노동력, 자본력 등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수출 위주의 이제 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이제 산업화에 이제 초석이 된 가장 중요한 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계가 놀란 이 한강의 기적에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뒷받침이 이제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이었습니다. 이 국토의 대동맥에 해당되는 서울, 부산 간의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근대화와 산업화의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수많은 기초 산업 시설과 이제 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이후 이제 세계 각지에 기술자와 근로자를 파견해 이제 해외 건설 산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세계 정세를 선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동북아 3국인데요. 서양보다 동양이 더 잘 살게 된다는 태모님의 말씀이 역사로 실현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한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러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군사력에서도 우위를 이제 점하게 되지만 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성장 지상주의 정책의 이제 종합적인 이제 반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후반에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이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이 원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고武力으로 이제 시위를 진압하면서 비상계엄령으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은 이 군부의 무자비한 이렇게 무력 강경 진압으로 이 수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7년 6월에 마침내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가 다시 불붙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관철되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이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방면에서 급부상하는 대한민국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 방영한 이 88 서울 올림픽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거기 보면서 여기에도 이제 상계님의 숨은 손길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88 서울 올림픽을 우리가 이제 경선에서 일본과의 경선에서 우리가 이제 개최하게 된 배경에 이 사건은 그 당시 뭐 여러 나라에서도 물론이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지금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라고 반대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들 또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치한다는 것은 위험하니까 아예 포기하자. 잘못하면 국제 대망신 당한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것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는 사람들의 입장은 정말로 이렇게 망신 안 당하고 오면 그게 다행이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 일본은 먼저 올림픽을 치러본 경험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 준비 계획서도 아주 철저하게 잘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은 그걸 예상치도 않았기 때문에 준비도 경험도 이제 경제력도 뒷받침되지 못했고 준비 계획서는 거의 낙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제 위상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당선될 확률은 아주 낮죠. 그래서 대부분은 일본에 몰표가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2대 27이라는 아주 대승을 이제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올림픽을 성공 유치를 하게 된 배경에 보니까 정주행 회장님이 있더라고요. 이 정주행 회장님이 바로 이제 올림픽 유치 단장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제 도전석에는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이 상제님 이 구군을 바로 세우는데 정주행 회장님 크게 쓰셨는데 이 올림픽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새롭게 조금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 전 대한체육 명예회장 총무님이 이제 그때 다녀온 소감을 얘기하는 게 너무 이렇게 전율이 생겼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88 올림픽 유치는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정말 우리도 노력했지만 운도 좋았고 이게 구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축복을 준 거야. 난 이렇게 봐요. 너희들이 한번 정신 차려서 제2의 경제 도약을 해봐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소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본인들이 느낄 때 인사적으로는 성사되기 어려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충격을 좀 느꼈는데 그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하는 멘트였어요. 한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것이 미래를 바꿀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역사의 주인공이면서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죠. 신이 내린 한 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88 서울 올림픽 개최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시대를 여는 출구이자 입구였죠. 이런 멘트를 할 때 이 사람은 또 상제님 천지공사를 읽어본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서울 88 올림픽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이제 한국 측면에서만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이제 소련과 미국이라는 양대의 국가의 이제 대립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냉전 체제 속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거의 소련권, 공산권이 거의 참석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풀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서울 올림픽이. 이제 서울 올림픽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때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올림픽 주요 정신이 이제 평화를 강조를 했고, 그다음 후렴구에 이제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이 벽을 넘어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동서의 벽, 냉전의 벽, 이념의 벽, 인종의 벽, 남녀의 벽, 빈부의 벽을 넘어서 세계가 하나 되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실제 이제 서울 올림픽 이후에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었고 독일도 통일되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했던 이 냉전 체제가 해소되면서 이제 한국 정부도 이제 공산권하고 수교도 맺고 또 외교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게 볼 때 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큰 분기점은 이 88 서울 올림픽이 되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즈음에 이제 세계 판도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동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거센 자유화 바람이 있었어요. 윈드 오브 체인지. 노래 스콜피언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무너질지 몰랐던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소련하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양극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소 정상회담이 성사돼요. 1990년 6월 4일 사건이고 유엔에서 한국과 소련이 한소 수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교까지 수립합니다. 그해 1990년 9월 30일에 일사천리로 쭉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동맹 관계가 생기는데 일러 전쟁 이후에 조일 수호 통상 조약이 있었던 1884년 그게 파기되거든요. 그러면서 냉전 체제를 거쳤는데 100년 세월이 지나서 다시 수교가 이루어진 거죠. 1884년으로부터 딱 100년 정도 지난 1990년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이벤트였는데 그리고 또 40여 년 동안 냉전을 치러온 중화인민공화국과도 1992년에 수교를 맺음으로 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남한이 그 저쪽 그 소련하고 러시아랑 중국하고 손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모양새가 달라졌는데 한중 수교로 인해서 중국이 남한과 북한의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됐고요. 정치 군사적으로 급성장하는 일본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힘의 구도가 이제 짜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변화가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20세기 대한민국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제님 천지공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으로 전 세계의 한문화의 저력을 알린 한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듣다가 좀 머리카락 뾰족뼈 서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상제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제 장차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그리고 우리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 이런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조선이 세계의 1등국이 되리니 내가 이곳 해동 조선에 지상 천국을 만들리니 지상 천국은 천상천하가 따로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붉은 악마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전 세계인들의 안방에 이렇게 전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IT 산업, 문화 산업 등의 각 부분에서 이제 대한민국 역동성에 세계 주목하고 있죠. 해외에서 가수들이 와가지고
떼창에 놀라잖아요. 맞아요. 자기도 노래하러 와가지고 노래를 듣고 가잖아.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흥의 문화. 그래서 한국 문화의 열풍을 뜻하는 한류가 이제 1997년 동아시아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새 문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주목하고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역사와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외국어,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배워보는데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게 다행이에요. 이게 외국어로 배우면 한국말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운 한국말을 전 세계인들이 배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응? 순전히 한국 드라마, 한국 맞아요. 노래, 한국의 모든 컨텐츠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원시로 반번하는 우주 가을철에 새 기운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인류 시험 문화의 본고장인 대한민국의 한류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8년도에 그 올림픽이 그런 전기점이 됐고 2000년 월드컵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뭐 동계 올림픽이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파리 올림픽까지 저희가 겪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오죽하면 그 양궁 경기장에서 나폴레옹이 애국가 외우겠다고 하도 한국이 계속 우승하니까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반 상씨름인 한국전쟁 이후에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역사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상씨름은 언제 끝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도전 속에 시 속에 이 씨름판에 소를 상금으로 거나니라는 이제 말씀처럼 과거 전통 씨름판에서 이 천하장사를 가리는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이제 승자가 몰고 갈 이 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이제 이제 결승전이구나 이제 해서 다들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씨름판대에 소가 나가는 것은 상씨름 결전이 임박했다는 것은 이제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20세기 저물어 가던 1998년 6월 16일 이 한반도 상씨름판에 소가 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것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서해 바닷가의 서산 농장에서 키운 소 500마리를 싣고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갔습니다. 이로써 이제 100년 전에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가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도생들이 정말 이게 도전 속에 있었지만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38선으로 그게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정말로 물 샐 틈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확신하는 이제 계기 있고 또 충격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님께서는 씨름판 때는 이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 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씨름판인 이 한반도에 소가 나간 이 사건은 상씨름의 전 역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남과 북이 그동안 힘을 기르기 위해 느슨하게 잡았던 이 삿발을 다시 한번 꽉 잡아서 마지막 한판 승부를 내기에 대결 국면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는다라는 이 말씀은 작게는 이 70년 이상 끌고 온 이 분단의 상황이 끝나는 것이고 크게는 선천 상극 질서가 종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 상씨름판에 소가 나가면서 인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죠. 네, 이 씨름판 소는 이게 1998년에서 2003년까지 무려 이제 4차례에 걸쳐 이제 북으로 갔습니다. 소가 이게 나간 직후는 남부에서 이제 영수회담이다, 적십자회담이다, 장관급 회담이다 등을 이렇게 회체하면서 잠시 이제 남북한 평화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에 북핵 문제가 이제 전 세계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계는 이 개벽의 땅 한반도 그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이 격변의 이제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9.11 테러, 전 세계인들이 막 24시간 텔레비를 틀어놓고 이제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을 말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이제 이라크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뭐 CNN으로 저희들이 막 생중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상실음의 전쟁을 다시 도수를 쪼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당시만 해도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해서 미국은 경찰 국가라고 스스로 이제 하고 또 전 세계가 인정했던 이 미국이 지구촌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동시에 두 개 지역에서 전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미국이 주장해왔던 전략을 취소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패권주의 경쟁에서 권자를 넘보던 중국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씨름판의 머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해외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이제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전운이 바로 한반도 38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 이 새 역사의 개벽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2주갑 120년이 되는 2014년은 세계 1차 세계대전 발발도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1차 이제 세계대전이 서방 유럽 중심의 패권 싸움이었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민족은 바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충돌하는 세운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중심 지대에 놓여 있으며 또 남북한을 가로는 휴전선은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무한 경쟁으로 힘겨루기 하는 무서운 화약고이자 미래 세계 전쟁의 마지막 전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벌어진 북한의 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뜨거운 감자죠 여전히. 근데 이 핵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산도 도전 속에 아주 정답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도전 성과를 한번 그 도비가 담겨 있는 부분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 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상제님께서 내가 이제 화둔을 하였나니 너희 집에 불을 조심하라. 만일 너희 집에 불이 나면 화신이 세력을 얻어 온 세계에 큰 재앙을 끼치리라 하시거늘 형렬이 놀라 집안 사람들 단속하여 종일토록 불을 조심하니라. 상제님 이 공사 아주 짧은 것 같지만 난 제가 김연령 성도였으면 놀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이 지구가 불타는구나. 그래서 종일토록 불 조심해가지고 이걸로 뭔가 화둔 큰 화를 묻어버리셨는데 그 불기운을.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는 천지의 불기운이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선천 여름철에 급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여름도 글로벌 워밍이었다가 지금 글로벌 보일링, 응? 부글부글 후라이팬에서 지금 달궈지는 중이고 지금 촬영하는 우리들도 지금 그 더위를 느끼고 있는데 인류는 이제 종말에 이르러서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언서들에.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구동성으로 동서고의 모든 성자, 현인, 예언가들이 말하는 그 영능력들이 말하는 불의 심판이 뭐냐면 세계적인 지진, 가공할 핵무기의 폭발, 선우촌 교차 시 일어나는 지축정립 같은 화급금하는 우주의 상극기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파국적 상황을 다 묶어서 불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이러한 우주 환경에서 처저한 어떤 슬픔, 고뇌, 아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들 그런 걸로 뒤섞여 있는 마음속의 불덩이, 심화라고 하는 그 불덩이를 안고 사는 현 세계의 인생들의 비극 또한 불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정신분열이 된 사람들 저 일하는데도 그렇게 불 피워서 번개탄 피워서 그렇게 많이 와요. 자살하려고. 몸에는 신납 뿌리고 수면제 먹고 소주 마시고 나를 완전히 태우려고 차에서 그게 심화를 불덩이를 안고 산 현대인들의 현주소를 맨날 보는 게 제 일인데 상제님은 그러니까 묵은 하늘 선천의 원한과 저주의 파동에 맞춰서 그 낮은 주파수에 맞춰서 난동부리는 화신의 세력을 누르고 불기운을 확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날 일은
없다. 안심해라. 그 공사를 보셨는데 화둔 공사를 보셔서 인류가 상실음판의 대결전에서 핵폭탄으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쫑나는 거 종말을 구하지 않도록 천지 대세를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또 말씀하신 게 만일 변상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재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었노라.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전쟁 도수의 안전 장치로 핵무기 가지고 다 막 나 불 지를 거야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세운의 72둔 공사인 화둔 공사를 처결하셨어요. 앞서도 72에 대한 말씀 드린 바 있는데 그 결과로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지 72년째 되던 1981년도에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제안한 게 제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소 강대국들이 지구촌을 몇 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무기를 폐기하는 일에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상을 벌이는 긴 여정에 올라 있고 지금 뭐 북핵 가지고도 그런 여정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데 이 과정 역시 상제님의 공사에 따라서 한 점 오차 없이 따박따박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쟁의 위기가 또 고조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중일 간의 역사 전쟁은 이렇게 민족 감정을 이제 부추기면서 국가 간의 이 대치 상황을 이제 조장하고 또 동북아의 위기감을 이제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 역사 전쟁 근원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동아시아의 역사 종주권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 역사의 종주권을 이제 가로채서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다, 천자의 나라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2017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과거에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발언한 사건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들어와 고대사를 재확립한다는 명목으로 탐원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 동북공정 등 대규모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 주변 민족들의 역사를 심각하게 이제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을 통해 이 대진국 발해와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이제 편입시키는 역사 조작을 자행하고 있지만 이 고구려와 대진국은 스스로 이제 천자국임을 자부하던 독자적인 연호를 쓰던 대제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동북아를 호령하던 고구려는 수양제 100만 대군을 물리쳤고 또 645년 전 이 당태종이 정예병 30만 명을 이제 안시성에 왔을 때 여기서 물리치고 또 폐주하는 당태종을 뒤쫓아 북경 지역을 접수까지 하여 그곳에 이제 고려성을 쌓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외교적 의례인 이 동북아의 조공 제도를 왜곡해서 고구려가 중국의 조공을 바친 중국의 왕조의 이제 속국이었다 이제 이렇게 우기고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변방사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은 단군 왕금의 이 조선국을 한나라의 이 한자와 같이 병기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조선군, 조선현이라 부르며 일개 군현으로 격하하는 날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그 중국 맞지 않게 일본 역시 역사 왜곡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일단 자기 나라를 만세 일손의 천황, 일왕인데 천황이 다스리는 신국, 신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 고대사를 이제 왜곡 부정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고요. 그거에 동조하는 지금 한국 정치인들도 너무너무 주요 요직에 가 있고. 근데 일본의 역사는 단군조선 이래로 한민족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이룩한 거예요. 일본사를 깊이 파면. 삼국시대에는 백제계 사람들이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일본 조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가 몰락하자 국호를 외에서 일본으로 바꾸고 과거에 백제와 관계한 역사의 흔적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지워버렸죠. 그게 670년.
자국 왕가의 혈통이 이제 한반도와 무관하게 일본 땅에서 자생한 것이라면서 왕통을 날조해가지고 이른바 만세일계를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한일 병탄 직후에는 일왕의 특명으로 이제 동방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드러내는 작업, 조선사 편수회를 이제 짜가지고 일본 입맛에 맞게 조선의 역사를 다시 재구성하고 그 교과서가 그대로 지금 강단사하게 우리 역사책으로 나와서 국사를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됐는데 그러면서 내선 일치를 주장했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침탈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은 동북 공정을 넘어서 한복이라든지 또 김치 같은 우리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어서 더 큰 아주 그런 공분을 사고 있죠. 그래서 환국, 배달은 대한민국의 시원 역사이자 그 역사는 비단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뿌리 역사기도 하거든요. 그걸 부정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 다리 자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일의 한국 고대사 왜곡은 결국 제 뿌리와 근원을 부정하는 행위다. 누워서 침뱉게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게 단순히 과거 역사 왜곡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와 나아가 세계 평화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패권주의와 이제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 이제 시진핑은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이제 꿈꾸고 있고 지금 이제 저격당한 우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한창 국제 공헌을 앞세워서 자위대 해병 파병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했고 이은 뭐 총리들도 그 저희는 계속 깔려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무섭게 부상하는 어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금 중국은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세계를 제패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일본은 군비 확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군사 대국화를 넘어서 이제 군국주의로 다시 이렇게 치닫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이 군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 아시아는 이제 중국 주변의 국가 간의 영토 분쟁,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센카쿠 열도 분쟁, 또 일본의 방금 말씀하신 이 독도 침략, 야욕 등등 이 국토 분쟁과 이 패권 쟁탈 문제로 이 긴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앞세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전쟁이 이 동북아 지역을 역사상 가장 격렬한 대전쟁의 소용돌이로 이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 닉슨 대통령을 중국 방문을 성사시킨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방장관도 현재 이 아시아는 이 19세기 유럽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중일 관계의 긴장 국면이 격화되면서 전쟁이라는 유령이 아시아를 배회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를 기록한 역사학은 미래학이라고 하죠. 네,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참된 역사를 찾고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세계 역사 울로를 계획하신 이 상제님의 이제 천지 공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천상의 이 조화 정부는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서 자연과 문명, 인간과 이 신명 세계를 주재하는 대우주 통치 사령탑입니다. 상제님은 우주 조화 정부를 새로 구성하시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인간 새 역사를 이제 판을 짜셨습니다. 이제 오선 위기도수로 전개되는 애기판, 총각판, 이 상신의 판을 마무리를 거치면서 조화 정부가 인간 역사의 구성 틀로 완전히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이제 삼변 성도하는 이 완성 법도에 따라 세계 이 통일 정부 역시 세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 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애기판 후에 국제 연맹 또 총각반 이후에 세계 질서를 조정하는 이 국제 연합이 전개되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이 1920년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국제 연맹이 이제 세계 정부로 지상에 처음 발현되었고 또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 10월에 미국 뉴욕에서 국제 연합이 두 번째 이제 설립을 하여 오늘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과도기적인 시운 속에서 국제적인 이 분쟁에 개입하여
또 세계 평화를 위해 중재자 노릇을 해온 이 국제연합이 지금 같은 이 후천 가을 대개벽을 직면하면서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 지역의 전쟁에서 보면 유엔이 거기에 쓴소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또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천상의 조화정부와 이 지상의 만국재판소가 이제 합의를 하여 세계 통일 정부를 발족해 가을 개벽 상황을 극복하고 인류를 이 신천지 새 역사에 주도하는 진정한 이 사령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 각기 재주를 자랑하리니 큰 재주가 나올수록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니라. 재주 자랑이 다 끝난 후엔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리니 도술 정부가 수립되어 우주 일가를 이루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기계 성경이요 후천은 조화 성경이니라. 이제 이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맞아서 오선이기의 상실음판이 마무리되면 세계 일가 통일 정권 공사에 따라서 대우주 사령탑이 지상의 인간 문명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지상 후천 이 조화 정부는 이 가을 개벽에 인류를 구원하는 이 남조선 배의 최종 목적지인 이 한반도의 중심이자 후천 성경 문명의 심장부인 태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원시만본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창세 문명이 열렸던 이 동방 배달 민족이 인류를 구원하는 중심 성지인 태전에서 세계 통일 정부 시대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이제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둑판의 주인자를 놓고서 남과 북이 이제 나뉘어 힘을 겨루는 상실음이라는 거, 그것은 이제 상제님께서 인류 역사, 선천 역사를 매듭짓기 위해 짜신 최후의 한판 전쟁인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근데 애기판 씨름과 총각판 씨름, 우리가 역사 속에 세계사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리 그렇게 치열했다 하더라도 상씨름의 마지막 한 판을 위한 겨우 준비 단계였다는 거죠. 그렇죠. 겨우 준비.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봄, 여름에 그렇게 땀 흘렸던 거에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상씨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인데, 또 이 상씨름과 관련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또 상징 성구에서 좀 짚어볼게요. 원평에 이르시어 군중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 길이 남조선 백길이니 짐을 채워 떠나리라. 그리고 이 일은 남조선 배질이라 혈식천추 도덕군자의 신명이 배질을 하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산하대운을 돌려 남조선 배도수를 돌리리라. 남조선 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씨름 도수, 인류 역사가 이 한 사건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 상씨름 도수의 핵심은 또 남조선 도수라는 거. 그래서 남조선이라는 거는 지리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동북 간방에서 펼쳐지는 간방조선의 남쪽 땅에 대한 거지만 또한 시속의 남조선 사람이라 이르나니 이는 남은 조선 사람이란 말이다 하신 말씀처럼 동서 종교, 기타 이념에 찌들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순박하고 순연한 우리 조선 사람. 그래서 초선이죠. 초우선, 선택된 사람들. 그래서 남조선 도수의 깊은 의미는 동방 한민족의 이 광명 역사를 회복해서 상제 문화의 종주권을 드러내는 대소 올바롭게 찾을 수 있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조선 도수는 환국, 배달, 조선 이래 9,000년 역사의 국통을 이제 바로 잡고 남북 분단 이후에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끌어내는 후천 가을 대개벽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남조선 도수는 지구촌 인류의 생사를 판단하고 새 우주 문명을 건설하는 핵심 코드다. 그래서 이 상씨름 도수의 핵심인 남조선 도수, 특히 인류를 건져내서 후천으로 태우고 가는 남조선 배, 그 남조선 배 도수라는 것이 동방 한민족사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될 궁극의 과제고 역사의 최종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인류 역사의 운명은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세운공사에 따라 전개되어 왔는데요. 지구촌 힘의 질서가 균형을 이루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